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국제 전투기인가요? 네, 지난번에 중국의 스텔스 함재기인 J-35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근데 황당하게도요, 이 중화권 유튜버가, 거기는 유튜버가 없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이제 중국인이겠죠? 하여튼 중화권 유튜버가 제 영상을 왜곡 및 저격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전체 맥락 없이 어디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거 영향 때문에 이제 몇몇 이제 중국 이제 시청자들 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 야, 너 우리나라에 J-20이라고 있는데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참에 중국의 대표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J-20도 한번 알아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서 전달할 테니까 제발 지난번처럼 앞뒤 뚝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왜곡하는 그런 악마의 편집을 하는 그런 치졸한 짓을 제발 벌이기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J-20의 개발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네, 먼저 중국의 항공기 기술 축적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천안문 사태 이전까지 서방과 활발한 기술 교류가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의 다쏘사, 서독의 MBB, 그 다음에 미국의 칼스판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업체에 중국 엔지니어를 파견해서요, 단연간 연수 근무를 진행하거나 혹은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서구권의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상당히 흡수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 기술자들은요, 러시아의 표트르 우품체프가 제시한 레이더 반사 면적 계산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레이더 스텔스 항공기의 개발 계획과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에 축소 모형을 통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 계측과 풍동 실험 등 연구소 주도의 기술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미국은 1985년에 ATF 사업 제한 요청서를 확정했죠. 이 ATF가 뭐냐면 Advanced Tactical Fighter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 뭐하고 붙어요. YF-22하고 YF-23하고 붙어서 결국엔 YF-22, 즉 F-22 랩터가 탄생하게 되죠. 이걸로. 근데 이 제안 요청서가 곧바로 중국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지금은 이제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 됐죠. 아무튼 여기에서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입수한 ATF 사업 개요 정보를 바탕으로 ATF에 대항하거나 혹은 ATF를 벤치마킹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어떤 개발을 해야 하고 어떤 생산 기술이 필요하고 또한 해당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 연구와 기술 획득이 지시됩니다. 각 업체한테. 그래서 이 탐색 연구 계획이요, 1986년 7월 제7차 5개년 계획, 중국도 5개년 계획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여튼 이 7차 5개년 계획, 이게 86년부터 90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반영되면서 중국은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 자체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J-20의 개발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당시 중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췄지만 1983년에 미그 21의 확대 발전형인 J-8I의 배치가 시작될 정도로 항공산업 면에서는 좀 뒤처져 있었어요.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탐색 연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기술을 획득해서 당시 개발이 시작된 차기 전투기 J-10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서독의 MBB사는요, 1991년까지 사실상 기술 공유에 가까운 방식으로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을 중국하고 공동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독제 스텔스 실험기인 MBB 람스피드의 제어와 관련된 기술도 일부가 중국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덕분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호 27 라이센스형인 J-21 생산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가 블랙박스화 했잖아요. 항공전자장비 기술 같은 거를. 근데 이걸 중국이 뜯어봤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장비 제공 중단했을 때 중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된 플라이 바이 와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또한 중국의 서북공업대학이나 남경이공대학 등은요, 1990년대 프랑스와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 설계 및 취약성 평가용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서방의 대표적인 항공기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디지털 설계하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이게 카티아라고 맞나요? 이게 발음이 카시아, 뭐 카티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프랑스 다소가 개발한 거거든요. 요거를 도입해서 JH-7 공격기를 설계하는 등 디지털 설계 분야에서도 많은 자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는 배경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가 중국에다가 미라지 2000을 왕창 팔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기술 협력 뭐 한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술이 좀 많이 갔었어요. 또한 중국 자체 개발 대추력 터보팬 엔진 연구가 시작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나 폭격기에 사용될 수 있는 엔진은요, 전략 기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국가도 쉽게 이걸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민수형 터보팬 엔진인 CFM56을 목표로 삼고 캐나다를 경유해서 2대의 CFM56 엔진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CFM56 엔진은요, 이 B-1A 폭격기를 위해 개발된 F101 엔진의 코어를 바탕으로 상용화 설계를 적용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엔진 개발을 담당한 중국의 세냥은요, 이 CFM56의 코어를 참조한 군용 터보팬 엔진인 WS-10 엔진 자체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천안문 사태라는 대형 사건이 터졌네요. 네, 맞아요. 이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서방과의 기술 교류는 급격히 중국이 축소가 됩니다. 하지만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다국적군의 항공 작전과 F117의 활약을 목격한 중국 공군과 중앙군사위원회가요, 고성능 제공 전투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차기 전투기에 대한 사업 자체 규모가 굉장히 확대됩니다. 또한 중국은요, 1990년대부터 기술 도입 노선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에 러시아, 그리고 경제력 부족으로 수출 지향 사업을 전개 중이었던 이스라엘 등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전투기에 대한 탐색 연구와 기술 개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간 서구권 기술 협력으로 도입하기 어려웠던 핵심 기술이 중점적으로 보강이 됩니다. 러시아는 수-27 라이센스 생산을 조건으로 엔진과 항공 전자장비 가운데 일부 기술을 이전해 주죠. 기존에 획득한 서구권의 기술과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로도 채울 수 없는 기술 공백은 해외에서 기술을 밀수하거나 실무를 해체한 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획득합니다. 특히 소련 연방 붕괴 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많은 실험 정보와 시설 그리고 인력을 중국한테 판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펠컨 조기 경보기와 함께 항공기용 모듈형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 기술을 판매하려 했었어요. 한마디로 AWACS를 중국한테 판매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제지로 2000년에 계약이 취소되면서 조기 경보기 실무는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상당한 규모의 레이더 그리고 데이터 링크 관련 연구 자료 및 실험 설비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중국의 투자 규모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최신 대형 풍동과 레이더 반사 면적 개축 설비 역시 실물 모형의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발은 언제 시작되나요? 네, 1995년까지 진행된 일련의 기술 수집 결과 중국 공군은요,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투자된다면 스텔스 전투기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1996년부터 본격적인 탐색 개발이 시작되죠. 특히 중국은 전투기 분야에서 이원화된 개발 체계를 구축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도에 진행된 제9차 5개년 계획하에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은요, 경쟁 구도로 출발해요. 이전까지 중국의 전투기 개발은요, 크게 제601 연구소 중심의 세냥 항공기 공업과 제611 연구소 중심의 챙도 항공기 공업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 세냥은요, 러시아제 전투기의 중국형인 J5와 J6를 거쳐서 자체 개발 전투기인 J8 계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후 수-27 라이센스형인 J11과 그 개량형 개발을 담당하게 되죠. 반면 챙도에서는요, 취소된 J9 요격기를 거쳐서 FC-1 경 전투기하고 J10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은 마치 록히드 마틴사와 노스롭사가 경쟁한 미국의 ATF와 마찬가지로 세냥과 챙두 간 경쟁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ATF 사업을 철저히 벤치마킹한 거죠.
그리고 사업 이행에 대한 최종 결정은 2000년 4월에 되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될 10차 5개년 계획 중 718 공정으로 명명된 차기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세 설계 과정에 돌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채택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03년까지 경쟁 양사가 각각 한 종의 최종 설계안을 제시하죠. 먼저 세냥의 제안은요, 다목적성과 기동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 향상의 여지가 작다는 점이 지적돼서요, 2004년에 사업에서 탈락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됐겠어요? 챙두가 됐겠죠. 챙두의 제안은요, 전면적인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2007년에 최종 채택이 되는데요. 이 챙두 항공기 공업의 최종 제안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투기가 현재의 J-20 전투기입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은요, 항공기의 공력 설계와 형상 설계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과 중국 간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었어요. 중국 매체는 J-11과 J-10B를 통해 사실상 서구권과 동등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엔진, 레이더, 통신 장비의 개발에 있어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군은 미국의 ATF와 같이 핵심 기술을 모두 완성하는 방안을 포기해요. 대신에 레이더 스텔스 기능을 갖춘 기체의 현 4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J-10이나 J-11 같은 이런 것들을 위해 개발된 핵심 구성 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우선 실용화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장기적으로 자국산 엔진과 고성능 레이더 등을 완성해 예정된 목표 성능을 달성하는 단계적 개발 전략을 채택하죠. 이런 단계적 개발 전략을 채택할 경우 초기에 배치되는 전투기의 성능은 크게 하락하지만 핵심 성능 가운데 일부를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의 리스크가 큰 엔진 등의 핵심 기술에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할당해서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요, 당시 중국으로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전투기 개발을 하려고 도전하는 모든 나라들도 이거하고 비슷한 길을 가게 되죠. 우리 KF-11도 굉장히 유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20의 최초 등장은 언젠가요? 네, 2010년 12월에 J-20의 시제기 정보가 최초로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초도 비행을 실시한 이후 수년 만에 선행 생산 단계에 도달하게 되죠. 당연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발된 전투기라는 인식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2010년대 초반에 유포된 해외 전투기의 카피설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빠른 개발 속도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20 역시 카피품이다. 하지만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J-20의 개발에는 매우 긴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상, 그 다음에 배후 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J-20을 어디에 카피라고 단정 짓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후 2014, 2016, 2017번 기체 등 총 8대의 시제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되죠. J-20 전투기 생산 규모가 정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친중국 성향의 언론들은요, 2022년 말까지 적어도 150기가량이 생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는요, 복좌형 기체인 J-20S가 포착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규모는요, 미국 및 동맹국을 위해 생산된 740대 이상의 F-35와 미국 공군에 배치된 187대의 F-22에 이은 스텔스 전투기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2개 이상의 공군기지에서 주력으로 운용하기에는 충분한 규모예요. 그리고 이런 생산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J-20은 매년 18대가 생산됐었는데요. 조만간 추가 생산 라인 가동에 유력한 상황이에요. 빠른 시기에 J-20 생산량이 200대를 돌파해서 F-22 수량을 추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J-20의 주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련의 핵심 요구 조건을 보면요, J-20이 F-35와 같은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한 멀티롤 전투기가 아닌 F-22와 같은 제공 전투에 중점을 둔 전투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주하의 에어쇼 당시 J-20 팸플릿에 J-20의 주 임무를 항공 우세 장악과 유지, 그리고 중장거리 고속 요격, 호위 종심 타격 등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J-20 자체가
공대공 전투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는 부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텔스 전투기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F117과 같이 극단적으로 스텔스성을 추구하면요, 전투기로는 고기동성이나 초음속 비행과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항속거리에 집중하려면 동체나 주익을 대형화해서 많은 연료를 실는 편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런 설계는요, 스텔스성과 기동성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군이 채택한 F-22의 경우 우수한 엔진 성능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형상을 채택했잖아요. 그럼에도 높은 스텔스성을 얻었지만 내부 연료 탑재량 등 목표종 일부는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비해 엔진 개발 능력이 제한되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중국은요, 가능한 한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장거리 고속 비행 능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체 자체가 양력을 생성하는 리프팅 바디 설계와 고속 효율이 우수한 소형 델타익을 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미익의 규모를 축소해서 항력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카나드를 조합해서 고바등갑 비행과 천음속 비행 효율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의 최대한 양력 계수는요, 4세대 전투기보다 30%가량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고속 비행 효율이 매우 우수해요. 또한 전체 레이더 반사 면적은요, 보통 0.1에서 0.3m 제곱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0.3m 제곱 이하다, 이렇게 서방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4세대 전투기에 비해서 20배가량 작게 포착되고요, 세부적인 형상 개선에 따라서 추가적인 RCS 경감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카나드 설계가 스텔스기에 좀 불리하지 않나요? 네, 이 문제가 J-20의 스텔스 성능 논란의 핵심이었죠. 서구권에서는 카나드 자체가 스텔스 형상 설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 측이에요, 축소 모형을 통한 검증에서 카나드 자체는 후퇴각과 익단 구조를 일부 변경한 결과 레이더 반사 면적에서 수평 미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나드 전체가 움직이는 만큼 가동 시 레이더 반사 면적 변화는 있으나 근접 전투나 이착륙 상황이 아니라면 카나드의 작동 각 자체가 극히 작아서 급격한 정면 혹은 정측면 레이더 반사 면적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RCS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은요, 제가 여기 사진에서도 제가 표시했듯이 동체와 카나드 날개의 작은 틈, 이 갭 사이에서의 전파가 산란돼서 RCS 값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쥐약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런 갭보다는 RCS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리딩 엣지, 즉 날개 끝단 이런 부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의 영향은 역시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사실 이런 주장은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FX 사업할 때 유로파이터하고 F-35하고 붙은 적 있었거든. 기억하시죠? 2007년? 그때쯤인데.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독일과 영국이요, 유로파이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F-35와 비교할 때 요런 주장을, 요런 유사한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2007년에 EADS 부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비교해가면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비슷한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이미. 그렇다면 카나드가 RCS에 별 영향이 없다, 이건 진실일까요? 이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요, J-20에 대한 정확한 RCS 값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국내 유수의 대학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과 연구원들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통된 의견은 카나드가 RCS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RCS 감소를 위해 카나드 형상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항공기의 전체적인 스텔스 형상을 추구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그런 설명도 들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재미있는 논문을 한 편 발견했습니다. 제31차 항공공학회에서 발표된 비통상형 전투기의 스텔스 공기역학적 특성에 대한 델타익 효과 평가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델타익을 가진 전투기를 5가지로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지벌 델타, 스탠다드 델타, 컴파운드 델타, 카나드 델타, 그 다음에 더블 델타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요 카나드 RCS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나드는 레이더 신호를 전방으로 반사하는 경향이 있는 크고 각진 표면 때문에 잠재적으로 낮은 스텔스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J20은 RCS 값이 한 0.1에서 0.3 메타 제곱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F22는요, 여러분 0.0001입니다. 그리고 F35는 0.005예요. 이거 이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만큼은 미국 제5세대 전투기가 확실히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제20의 스택스 성능은 거의 뭐 별거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건 결코 아니에요. 실제로 케네스 월즈바우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요, 작년 초에 F-35와 J-20 간의 조우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근에 투입된 미국의 E-3 조기 경보기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거리에서 J-20을 초기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실용화 단계에 돌입한 J-20은 장거리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까지 조기 경보기의 추적을 받지 않고 접근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더 스텔스 기반의 공중전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중국 공군은 다른 핵심 요구 조건을 침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정면, 정측면, 그리고 정하면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요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J20의 구체적인 RCS 값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만 국가중산과학원이 자체적으로 J20의 형상을 연구한 결과 후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위에서 X밴드 대역의 RCS가 1제곱미터 이하이고 전방은 0.1제곱미터 이하로 고르게 반사 면적을 억제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대만의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요, J20은 현 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4세대 전투기 및 조기 경보기나 공중구비기를 포함한 지원 항공기에게 치명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로도 확실한 우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월즈바우 사령관의 평가 역시 이런 내부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죠.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셔야죠. 미국은 항상, 특히 미 공군은 항상 적을 좀 높여서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조금 걸러 들으셔야 되고요.